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파트와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에는 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인 조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또 우리나라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서울이 함락이 되고 하는 그런 장면만 보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제 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공격을 했었던 일본 측 그리고 방어를 했었던 우리 조선 측을 생각을 해본다면 임진왜란에서 승리한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일본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문제는 그 승리가 바랄 정도로 너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의 감소가 엄청났습니다. 전쟁 기간이 이제 7년을 끌면서 그 기간에 전쟁에 휩싸여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전쟁 중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흉년이 들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서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토지대장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서울이 함락되면서 우리가 준비했었던 토지대장들이 이제 불에 타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토지대장만 없어진 게 아니라 등록되어 있었던 토지들의 경우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를 한 결과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라도 많으면 농사를 안 지어서 방치된 땅을 금방 개간해서 농사를 다시 지으면 되는데 인구도 거기에 맞춰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땅들을 이제 빨리 다시 회복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땅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 짓는 사람까지 없게 되니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줄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들을 조사했었던 호적 대장도 소실이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200년 동안 쌓아왔었던 각종 체제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이제 재정이 궁핍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공명첩 납속과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 공명첩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름이 없는 임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 결과로 공명첩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납속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신분제가 동요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피해를 조선은 고스란히 뒤집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 조선을 도와주면서 명나라가 얻은 게 있을까요? 이제 생각해 보면 명나라가 얻은 건 일본의 직접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명나라도 딱히 뭘 얻었다고 하기가 좀 힘듭니다. 당연히 전쟁에 사용됐었던 엄청난 재정들로 인해서 경제 체제가 좀 불안해졌고요. 그리고 또 여진족의 경우에는 조선과 명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견제를 해서 성장을 막고 있었는데 이 무렵 여진족의 추장이었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청나라의 누르하치요. 예, 누르하치. 예, 갑자기 노이합적이라고 하는 한문식 이름은 생각은 나는데 우리식으로 부르는 게 생각이 안 났어요. 예. 누르하치라고 하는 추장이 여진족을 통합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명나라가 가서 혼을 내주든 아니면 조선이 가서 혼을 내줬을 텐데 임진왜란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성장하는 걸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과 명의 힘은 약해지고 여진족은 성장하고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전쟁에서 졌죠. 일본은 전쟁에서 졌지만 진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전쟁에 참여했었던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 인명피해가 발생해봐야 군인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뿐이지 뭐 민간인들의 피해라던가 이런 게 없었죠. 게다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막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그런 군사력들은 에도 막부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사회가 안정을 찾았고요. 거기다가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이제 막 납치를 해서 데려갔었는데, 이렇게 납치해간 도자기 기술자들, 그렇고 이제 이렇게 약탈해간 문화재 등으로 인해서 일본은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도자기 기술자들이 가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게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교체되는 혼란기에 구매처를 잃어버린 유럽의 상인들이 이런 일본에서 생산한 그런 도자기들을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상인들이 일본에 와서 도자기를 가져감으로써 이제 일본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네, 유럽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게 나중에 19세기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일본 그러면 아시아의 신비로운 국가라는 식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즉위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선조의 경우에는 적장자를 낳지를 못했거든요.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적장자가 없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이제 억지로 삼았다가 그 애를 낳지 못했었던 중전이 죽은 이후 새롭게 들어왔었던 중전한테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자 이제 광해군은 이제 입장이 난처한 거죠. 벌써 수십 년 가까이 세자 노릇을 하면서 다음번 왕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장자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창대군이냐 광해군이냐를 놓고서 이제 궁중의 정치 대립이 벌어지던 중에 이제 선조가 지나치게 이제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광해군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광해군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명확하거든요. 바로 전후복구도 해야 되고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했었던 일을 보면 농경지들을 이제 다시 개간을 해야죠. 농경지를 개간을 해야 하고요. 다시 농사를 짓게. 그리고 또 토지 조사를 통해서 농사 지은 걸 제대로 또 세금을 걷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적을 정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통제를 해야죠. 뭐 이런 것들은 임진왜란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었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성들이라던가 양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좀 전쟁이 끝나서 좀 정신도 없는데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나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의료적인 그 의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만들도록 시켰죠. 그래서 동의보감을 허준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뭐 민생 안정과 전후복구를 위해서 막 많은 노력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궁궐을 복원합니다. 서울에 궁궐을 이제 복원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궁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반응이었죠.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불타버린 서울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복원을 해야만 왕권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성들이 힘들었을 건 맞지만 또 광해군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제외한 궁궐이 다 광해군이 다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복궁은 누가 다시 만들었어요? 경복궁은 빼고요. 요거는 누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만들게 되는데, 흥선대원군도 이 경복궁을 다시 만든 이유는 똑같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금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흔적인 경복궁을 남겨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광해군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바로 중립외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이제 서서히 힘이 약해지고 있는 명나라하고 그리고 이제 여진족 사이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을 하자 명나라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을 하자 명나라가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치러 갈 테니까 조선 너희도 군대를 보내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광해군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안 도와준다 그러면 임진왜란때 도움을 받은 것을 뭐 무시하는 게 되니까 명나라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국내 안에서도 명나라의 지원을 받은 걸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뭐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여진족과 싸움을 해서 일부러 악연을 맺을 필요는 없는데 뭐 여기서 갈등을 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죠. 후금과의 충돌은 피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강홍립이 항복을 함으로써 이제 후금과의 싸움이 이제 싸운 것도 안 싸운 것도 아닌 그런 관계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일단 군대를 보냈습니다. 강홍립의 군대가 갔고요. 이제 사람들이 강홍립이 일부러 항복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강홍립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뭐 광해군의 명을 받아서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했다라는 거는 좀 소설에 가깝고요. 아마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항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준 거죠. 가서 여진족과 싸우는데 명나라와 함께 여진족과 싸우는데 상황을 봐서 장군이 적절하게 행동을 하시오라는 이제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명나라군과 함께 후금의 군대하고 충돌을 해서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군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조선군이 맞서 싸우다가 중간에 이제 결국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조선에서는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강홍립 장군이 항복을 해서 여진 쪽에 이제 투항을 했었다는 거는 광해군과의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진족의 후금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명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 안다라는 식의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강홍립을 포로로 잡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외교관을 잡아놓고 있는 것처럼 외교관 조선이 파견한 외교관인 것처럼 대우를 해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강홍립이 광해군과 이후에 뭐 서신도 교환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광해군은 주로 북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잡았고요. 또 북인 안에서도 다시 뭐 대북 소북이니 골북 육북이니 하는 그런 분당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광해군은 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럼 북인을 뺀 나머지 남인과 서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북인이 이제 원래 동인이던 시절에 서인과의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인조반정이 1623년에 일어나는데요. 이때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이 내세운 이야기는 이겁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명나라의 은혜도 모른다 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핍박하고 또 영창대군을 죽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궁궐 같은 걸 만들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핑계로 이제 반정을 일으켰죠. 지금으로 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해군을 축출을 하고 이제 인조를 왕위에 즉위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과 가까이 있었던 북인들인 대규모로 이제 몰락을 해버렸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서인, 그리고 서인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하자고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된 남인들. 그래서 서인과 남인들이 권력을 잡고 인조를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들 알기로는 인조가 그 명나라에게 너무 가까운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인조를 안 좋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인조와 서인이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해서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배척하는 정책을 취했던 게 전쟁의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상황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인조와 서인도 무조건 금나라를 배척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가능하면은 금나라하고의 충돌이 없게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정세가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안에서 이제 혼란스럽던 와중에 명나라의 해군, 명나라 수군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하니까 얘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금에 투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명나라 쪽에서는 우리 쪽에다가 쟤들 막아라. 쟤들 명나라 수군이 후금 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후금 쪽에서는 명나라 수군이 오는 거를 좀 이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서 두 나라가 서로 정반대의 주문을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가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조와 서인은 명나라의 명을 따라 이 수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의 말도 제대로 못 들은 게 되고 후금의 부탁도 제대로 들어준 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일이 꼬이죠. 그러던 중에 이런 변화들, 조선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후금이 눈치를 챈 거예요. 광해군이 쫓겨났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았죠. 이걸 알게 된 거는 이제 이괄의 난이라고 해서 인조가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음에 또 대규모 서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평안도, 항해도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이거를 이괄의 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북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평안도하고 황해도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지키던 이괄이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인조반정에서 참여해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왜 나한테 대접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좀 불만을 갖다가 결국 그게 반란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반란군이 서울을 점령을 해서 뭐 하루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하루 동안 서울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한때 되게 대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란이 실패를 하자 이괄의 부하들 중에 일부가 후금으로 도망을 쳐가지고서는 후금에다가 이 사실을 고해 바친 거죠. 지금 현재 조선이 왕이 교체가 됐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금을 배척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한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강홍립 등이 투항을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인조와 서인들이 강홍립들의 가족 등을 뭐 해치고 뭐 이런 이제 악의적인 조작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후금은 잘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기회에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명나라하고의 싸움에서 뒤를 좀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부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목민족들은 우리나라를 그냥 항상 이렇게 등 뒤로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란족이 그랬었던 것처럼 후금도 명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조선을 이제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후금이 정묘호란을 일으키죠. 이때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들어왔었는지 우리는 전쟁이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벌써 이제 군대가 평안도를 지나 황해도 일대까지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강화도로 이제 왕실 가족과 신하들이 대피를 합니다. 이제 강화도로 가니까 더 이상 이 후금의 기병들이 쫓아오지 못할 거다 이랬었던 거고 진짜로 쫓아오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둘 사이에 회담이 맺어지는데 후금 입장에서는 옛날의 거란과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이 길어지면 명나라와구의 싸움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미 조선의 왕실이 강화도를 피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강홍립 등은 와서 봤더니 이게 뭐 가족들이 뭐 죽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걸 이제 좀 알고 이제 서로 풀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동생이 되고 그리고 후금이 형이 되는 형제 관계로 화해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9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 9년의 시간 동안 후금은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후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라 이름이 후금이 아닌 청나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라 이름이 청나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 청나라로 바뀌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했냐면 청나라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당시 이제 청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는요. 이 후금보다 좀 더 위에 이제 몽골이 있었단 말이에요. 몽골이 있는데 후금이 몽골을 공격을 해서 몽골을 그냥 흡수해 버렸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유목민족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몽골 세력들은 후금이 강력해지니까 후금 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로 내려오던 예전에 그 쿠빌라이 칸 때부터 갖고 있었던 원나라 황제의 그런 도장을 후금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제 후금은 청나라라고 하는 제국으로 바뀌고 이제 몽골 제국을 계승한 제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힘을 과시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는 그 행사장에 조선 신하들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 신하들은 우리는 후금과는 형제의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황제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행사장에서 이제 크게 이제 초를 치죠.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황제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빳빳이 들고 우리는 형제 나라니까 황제폐하 뭐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얻어 터졌죠. 이제 진짜 현실로 진짜 맞았습니다. 맞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서 조선에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 관계를 요구하는 이제부터 청나라가 황제국이고 조선은 그 밑에 부하 국가가 되는 부자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서찰을 받아와서는 또 혼났죠. 이런 서찰을 받아왔다고 또 혼났습니다. 조선은 그냥 씹었어요.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의 왕실의 이제 그 상이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이제 청나라 쪽에서 사신을 파견을 했는데 그 사신이 와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대답을 받지를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성난 백성들이 이 사신들을 향해서 막 돌을 집어 던졌다고요. 그러자 이 청나라 쪽에서는 이제 이를 부득부득 한 거죠. 그래 니네들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본때를 한번 보여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내에서는 이미 싸우느냐 말 것이냐로 논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이때는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괄에 난 이후에 이 서북 지역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뭐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정묘호란을 당했다면 그로부터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 성을 피해서 바로 서울까지 달려와서 병자호란이 발발해서 청나라 군대가 서울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서 앞서서 왕자들만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왕과 신하들은 강화도로 못 가요. 그래서 결국 남한산성에서 이제 싸우게 됐었던 겁니다. 이때도 화해를 하자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대립을 했지만 뭐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 청나라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봤지만 뭐 남한산성에 뭐 곡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날은 춥고 결국은 청나라한테 삼전도의 치욕을 당하면서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청과의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되고 명나라하고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몰래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고,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제대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만동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명나라의 황제의 제사를 우리나라에서 막 대신 지내주기도 하는 등 뭐 그런 모습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청나라하고의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됐고요. 또 조선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를 모르니까 두 왕자, 그러니까 큰아들인 소현세자,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끝까지 싸우자고 했었던 척화론자들을 청나라로 압송을 해서 이제 처형 등을 하죠. 이러면서 우리는 청나라에게 예속된 국가처럼 되어버립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여기서 강홍립과 김경서가 누르하치에게 항복을 하는 이런 그림도 전해지고요. 이 비석은 이제 바로 삼전도에 남아져 있는 삼전도 비석,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한산성의 모습이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앞에서 살펴보시면 지금 병자호란, 정명호란이 끝나고 났잖아요.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북벌과 북학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뭔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북벌론이라고 하면, 북벌론은 북쪽으로 정벌을 하자라는 거니까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학론은 이 사람들의 학문을, 이 사람들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시기적으로는 북벌론이 먼저입니다. 이 북벌론은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게 이제 억울하다,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론적인 근거는 소중화론이라고 해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이런 명나라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사상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중심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화였었던 중국의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한테 정복을 당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중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바로 소중화다, 우리가 바로 중화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 명분론과 복수하자는 그런 청나라 정벌을 바탕으로 북항을 이제 북벌론이 대두가 됐는데요. 효종의 북벌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남한산성 등의 성곽을 수리하기도 하고, 군대를 양성을 하기도 하고, 뭐 홍의포라던가 뭐 불랑기 같은, 홍의포 같은 그런 포들도 정비를 하고, 뭐 조총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조총 사수들도 뭐 키우는 등 제법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의 표류에서 이제 들어왔었던 하멜이라던가 뭐 벨테브레 같은 그런 네덜란드의 선원들도 이런 북벌론을 준비하는데 투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던 게, 이미 이 당시에 청나라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였을 뿐만이 아니라 효종은 정말 쳐들어갈 생각이었지만, 효종들의 밑에 있는 신하들 경우에는 말로는 뭐 우리가 명나라에 복수를 해야 한다, 복벌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소중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냥 해보는 얘기지, 정말로 싸울 준비를 하는 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종이 이제 죽으면서 그 우리가 군사적으로 준비해서 청나라와 싸우자라고 했었던 것은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18세기 이후가 되면, 우리가 청나라를 보다 우월하고 우리가 청나라를 앞서고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나라는 명나라의 그런 각종 제도라던가 경제 등을 이어받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건성세라 그래서 뭐 강의, 옹정, 그 다음에 갑자기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세 명의 황제가 합하면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의 전성기 100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막상 실제로 가서 보고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알던 오랑캐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학파 실학자의 대표적이었었던 연암 박지원이나 박제가, 홍대영 등과 같은 이런 실학자들이 대두가 되면서 청나라, 오랑캐 나라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발달된 문물을 수용을 해야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일본하고의 관계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행사라고 하는 거는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들이 가는 걸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국교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일본과의 국교를 다시 열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고 앞서서 쳐들어갔었던 건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라 우리는 별개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은 우리가 정복을 해서 벌을 줬으니까 우리하고는 교류를 하자라고 이제 우리 쪽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 같아서는 야 꺼져라고 하고 싶지만 북쪽에 있는 누르하치의 그런 후금과의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일본하고도 사이가 계속 안 좋다 그러면은 얘 양면으로 위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과는 화해를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구했었던 게 뭐였냐면 잡아갔었던 사람 돌려보내라 라고 했는데 일본이 정말 일부 조선인들을 돌려보냅니다. 물론 도자기 만드는 그런 기술자 같은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지 않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노약자들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포로들도 돌려받고 또 조선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조선의 왕릉 중에 일부가 훼손이 됐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왕릉을 훼손한 범인을 잡아서 보내라 그랬는데 일본이 정말 잡아서 보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왕릉을 훼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이 그렇게 우리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자 국교를 다시 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다가 뭘 파견해요? 통신사라는 걸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는 이후 거의 200년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통신사들이 갔었던 길이 이제 부산을 거쳐서 이제 큐슈 앞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세토네를 거쳐서 일본의 오사카, 교토, 나고야 뭐 등을 쭉 거쳐가면서 앞선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고 두 나라 사이에 이제 교류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쪽에서 보는 통신사와 일본에서 보는 통신사가 달라요. 우리는 앞선 우리가 일본에게 앞선 문화를 전파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그림도 그려달라, 글도 써달라 막 그러고 막 요즘으로 치면 한류 스타들 간 것처럼 뭐 깍깍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참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우리가 문화를 전파해 주니까 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부로 조선이 찾아와서 굴복한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쳐들어가도 실패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못했던 일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냥 40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조선에서 알아서 와가지고서 긴다 이거죠. 그러면 깍깍거리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한류 열풍에 빠져 있는 덕후들이에요. 그러니까 글도 받아가려고 그러고 그림도 받아가려고 그런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뭐야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았다는 거죠. 또 대접을 잘 받은 건 일본 내 여러 지역들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막부의 손님인 조선통신사를 누가 더 잘 대접하냐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는 밑에 있는 영주들끼리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제한을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옛날 같으면 했을 텐데 싸움을 못하면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사치와 낭비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플렉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건데 그 대상이 바로 조선통신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통신사는 영문도 모르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일본이 우리를 우대해준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서로 착각을 통해 200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평화롭게 지냈으니까 이런 착각은 뭐 착한 착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요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